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새벽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밤새 파주와 연천 등에는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 낮 동안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또다시 큰 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지은 기자. 네, 한강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경기 북부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잠수교 수위에 영향이 좀 있습니까? 네, 서울은 밤새 많은 비가 내렸었는데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였던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보이는 잠수교는 보행자 통제가 시작되는 5.5m에는 못 미치지만 다리 높이 가까이 한강물이 불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파주와 연천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강원도에서도 철원과 화천 등지에 70mm가 넘게 내렸습니다. 오전까지 경기 북부에 시간당 30에서 60mm, 강원도도 3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산사태 등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휴전선 이북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아직까지는 북한의 댐 방류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강수량에 따라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환강댐 등의 방류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류댐들이 수문을 개방하면 하류 지역의 교각 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 서울 120mm 등 다시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예상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잠수교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지난해 말 프랑스에 있던 북한 외교관 가족이 미국에 망명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북한의 쿠바 주재 엘리트 외교관도 북한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을 택했습니다. 특히 이 외교관은요, 김정은 표창까지 받았던 인물입니다. 북한 내 상류 집단인 외교관의 잇따른 탈출이라서 김정은 체제가 처한 현실 그대로 보여주는 듯 보입니다. 북한 외교관 잇따른 탈북 행렬 이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프랑스 주재 북한 외교관 일가족이 우리 공간에 망명 의사를 밝힌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릴리교 참사가 탈북한 시기와 비슷합니다. 망명 과정에 관여한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5, 60대로 알려진 외교관의 가족이 미국 망명을 희망했고 현재 안전한 우방국에 머무는 중이라며 일가족 모두 망명에 성공했는지 부인과 딸만 이동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파리의 북한 대표부에 근무하던 인사로 공개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들과 별개로 프랑스에서 한 가족이 더 탈북에 성공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입국한 이른바 엘리트 탈북민은 전체의 5%인 10명 안팎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외교관 탈북이 늘어나는 건 코로나 봉쇄를 끝낸 북한이 해외 주재원들에게 외화벌이를 압박하지만 대북 제재 등으로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탓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외교 공간의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돈을 못 벌으니까 이제 평양에서 또 압박을 가하고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외교관들이 탈북을 하고.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 외교관과 가족의 망명을 받아들이는 건 이들의 정보 가치를 높게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네, 정부의 최후 통첩에도 전공의 만여 명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병원들은 오늘까지 미복귀 전공의 결원 규모를 확정하고 일괄 사직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하반기 수련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료 공백 사태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직 처리 마감일이었던 15일까지 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155명으로 전체 전공이 13,756명 가운데 8.4%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최후 통첩에도 출근자는 이달 12일 대비 44명 늘었습니다. 복귀를 하겠다고 의견 내는 전공의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12,600명 넘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미복귀 전공의에게 사직 합의서를 발송하는 등 병원들도 사직 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오늘까지 전공의 결원 규모를 확정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면 정부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를 처벌하지 않고 9월부터 바로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제시하면서 하반기 수련 복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의료계가 계속해서 단일 대우를 유지할 경우 대규모 의사 부족 사태는 내년 초까지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꿈으로써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3차 방송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당권 주자들, 댓글팀과 특검 등을 놓고 또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선 사과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영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한동훈 특검 입장을 밝히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특검,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후보는 원 후보가 민주당의 억지 주장에 올라타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끝난 상황이고요.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습니다. 수감을 앞둔 사람의 개인적인 한풀이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에게 향후 대선 출마 입장을 물었고 이번 당대표가 만약에 대권을 나가려면 내년 9월에 그만둬야 됩니다. 내년 9월에 그만두시겠습니까? 윤상현 후보는 댓글 여론 조성팀 의혹으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여론 조성팀이 있다. 또 인간 트루킹 의혹이 있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요구할 것 같아요. 각 후보들은 이전 토론보다는 정책 토의에 시간을 더 할애했습니다. 한 후보는 나 후보를 향해 비동의 간음죄를 발의한 이유를 물었고 원 후보에겐 외국인 투표권을 발의해 중국인 투표권을 허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질문엔 네 후보 모두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어제 3차 TV 토론에서 또다시 격돌을 했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토론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향한 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세 후보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보면 황태자 같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로 여기까지 왔죠. 정치 이전에 신의와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그게 시작하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출발부터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 후보님 말씀은 저희가 무슨 대단한 숨길 것이 있는 것 같은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들께 드리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숨길 게 없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여론 조성팀이 있다. 양문석 의원이 24개 조직적인 댓글 정황의 어떤 계정이 있다. 아마도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요구할 것 같아요. 하다가 민주당의 양문석의 논리에 같이 편을 먹고 같은 당의 당대표를 공격한다? 그래서 일단 저는 논리가 이거야말로 아니라 만약에 대권을 나가려면 내년 9월에 그만둬야 됩니다. 내년 9월에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미리 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셨습니다만 이제 어제 토론에서도요, 한 후보가 제안한 이 해병대원 특검, 이 사설 여론조사팀 이 운영 의혹 이걸 놓고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어저께 3차 토론회를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비교적 차분했죠. 차분했고 차분했고 정책 토론도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도를 다시 한번 정비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흩어졌던 구도들 처음에는 이게 구도가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 놓고 네 주자 간에 서로 달랐거든요. 네네. 크게 보면 이제 한동훈 후보와 나머지 세 주자 간의 전략이 달랐죠. 네. 근데 그 전략이 지켜지다가 어느 순간에 흐트러졌거든요. 다양한 이슈 제기를 통해서 과연 전략이 뭐였지라고 잊어먹을 만한 이 시점에 예. 다시 기본적인 전략 확인 차원의 어떤 그 토론회였다. 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최상병 특검과 또 뭐 댓글 논란 이런 부분도 댓글 논란 다시 가미가 됐지만 그렇죠. 최상병 특검에 갖는 상징적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상병 특검의 목적은 대통령 탄핵이고, 예. 그러니까 선거가 당장 있다 그러면
그 선거 전략 차원에서 대통령과 각을 지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야, 다음 당대표 임기는 선거가 없다. 네. 그렇다면 대야 투쟁을 해서 대야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 108석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대통령실의 거부권과 같이 합쳐져서 똘똘 뭉쳐야지만 야당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분이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의원 같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통령실과의 차별화를 이뤄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양쪽의 전략이 다른 거죠. 이것을 재확인하는 토론회였다라고. 알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더 차분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하나 있었습니다. 여론조성팀 의혹 관련해서 민주당이 주장한 이 논리로 같은 당인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이 여론조사팀 의혹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싸움을 보면서.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주장한 논리가 아니죠. 양문석 의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시작된 내용 자체는 예. 대통령 부인이 보낸 문자 내에 네네. 댓글팀이라는 것이 언급이 됐었고 저희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본인을 수사하라고 할 정도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 상황인데 네. 거기서 야당 의원이 그 내용들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과거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정원 댓글 사건,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 이 댓글 논란과 관련해서 논쟁이 됐었고 논란이 됐었고 수사를 해서 유죄가 나온 상황에 대해서 예. 야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그 내용들을 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다고 제기를 했는데 왜 그 논리를 가지고 제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본인이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민주당을 얼마나 공격을 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 핵심적인 내용들은 예.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명징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그냥 난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곳은 민주당이 아니라 소위 국민의힘 내부 또는 대통령실과의 관계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본인이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또 집요하게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한동훈 후보가요 자신은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야당이 댓글팀 특검을 요구할 거란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당대표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되더라도 저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거는 일단 한동훈 후보가 일단락을 해야 되는 의미가 아직까지는 유법사항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법사항이 있다는 이런 사실적 주장 자체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댓글 자체가 악플이었는데 예. 그 악플이 조금 더 집단적으로 움직였다. 그렇다면 악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어떤 처사를 받은 거잖아요. 예. 그거는 법적 조치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걸 한동훈 후보가 알았다라는 아직까지 주장은 없단 말이죠. 만약에 보고했다 하더라도 이게 악플인지 여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그 사실관계만 갖고는 예. 위법적 사항은 없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누군가에게 모욕적 언사를 했다.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러면 전제로 사과를 해야죠. 만약 그랬다 그러면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라고 예. 이게 정치 지도자 같으면 그런 정도의 정치적 언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위법적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따지겠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놓고 나서 이것을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는 네 후보가 서로 제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예. 다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민주당이 제기하는 이런 진영 논리로 방어막을 쳐서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 이거 진영 논리를 갖고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대응 논리가 약간 모순된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 이거를 진영 논리가 아니고 본인이 그 정도의 전제적 사과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응 논리는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장해찬 전 최고님 뭐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 다른 당일 수밖에 없는데 다른 당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장해찬 최고가 나를 고소하라. 내가 거기서 지시를 해서 대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대응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각자의 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데 예. 저는 이 고소고발을 안 하는 한동훈 후보의 전략은 맞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뭔가 고발하게 되면 본인한테 불리한 요소가 나올 것 같아서 고발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의혹이 있는 건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사실은 법무장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 정부와 관련돼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파급 효과에 따르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뭐 25개, 29개 정도의 양문석 의원의 문제제기는 있지만 네. 그 정도 갖고 아직까지 뭐 조직적 댓글이다, 게시글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이른 거고 그렇다면 이 정도 선에서 뭔가 의혹이 더 나왔다 그러면 그 의혹은 해명해야 되지만 네. 해소하고 지금 이 정도 의혹에 대해서는 유법사항이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해소하라라고 뭔가 몰아붙일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후보께서 전제적인 사과 정도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천안에서 열린 합동연설에서 지지자들 간의 육탄전까지 벌어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어요. 이 상황을 놓고도 당권 주자들 간의 책임 공방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수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세기에나 벌어질 법했던 일이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의 당원뿐만 아니라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층들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를 저렇게 한 이후에 이 당이 저희 단합과 봉합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기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요. 어떤 형태로든지 고소고발이 들어가게 되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논쟁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클팀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사천 논란 같은 경우가 붙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수사,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주장했던 것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였단 말이에요. 사법 리스크를 끌어안고 있는 정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저희 국민에게 지지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계속 주장했던 건데 동일한 논리인 거죠.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동일한 논리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국민의힘이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동일하게 던진다면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 강을 건너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토론회에서요. 여당 당권 주자 4명 모두요. 지금이라도 김 여사가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명의 당권 주자가 이렇게 밝힌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맥락은 책임론까지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새로운 공방은 있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저변에 깔린 시선을 갖고 대하는 건데 지금 현재 김 여사 입장에서 보면 수사가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어서 발표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 장면이 국민께 송출이 됐잖아요. 그 장면이 국민께 보여졌기 때문에 그 장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게 위법한지 아닌지 내가 왜 받았는지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드리는 것은 뭐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입장에서 그 국민께 불편했던 감정 그 장면에 대한 것은 어쨌든 경위 어쨌든 간에 그 부분 내가 좀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정도의 사과를 해야 된다. 이건 4명이 다 일치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다투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그 사과의 기회도 있지 않을까요? 조만간에 뭐 여러 가지 수사 방법 중에 있든가 뭐 조만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또 이 밸런스 게임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극구 말리고 싶은 사람은? 저는 한동훈 후보 말리고 싶었습니다. 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배우시고 또 더.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당대표 시켜야 한다면? 골라주세요. 그래도 경험이 많고 당 생활을 오래 해온 우리 나 후보님이 더 낫지 않나. 잘해 주십시오. 싸워서 이기기 쉬운 상대는 누굴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싸워서 이기기 쉬울 것 같아요. 조만간 사법적인 어떤 결론이 나리라 봅니다. 무조건 반드시 꼭 이 사람과 1박 2일 여행을 함께 가야 한다면? 저는 원희룡 후보입니다. 이 치열한 승부가 끝난 이후에 당 화합을 함께하고 당의 승리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는요. 다른 사람을 당대표 시켜야 한다면 누구를 택하겠느냐는 질문에 나경원 후보를 택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두 후보 간의 이제 단일화 여부 여전히 뜨거운 관심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단일화되기 어렵다 이런 지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을 잡을 거라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뭐 제가 봐도 결선으로 넘어간다면 저는 원희룡, 나경원 두 후보 같은 경우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 얘기한 게 보면 아직 때가 안 된 거 아니냐, 정치 초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때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당의 분란과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 초년병이다. 그다음에 지난 총선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대통령과 계속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반대되는 진영인 원희룡, 나경원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통해서 결선에서 만약에 어대안을
만약에 꺾어낸다면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유의미한 뜻이 아니겠는가라는 형태로 자연적인 결선행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러게 지금까지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국민의힘 또는 보수층에게 그럴 만한 대안으로서 자기 능력을 보여줬는가라는 부분들에서는 아직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19일 지금 투표가 시작되겠죠. 그렇죠. 그 결과를 지켜봐야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넘기면 뭐 이런 이야기도 뭐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임 변호사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나머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변수가 뭔지 이대로 그냥 갈 것 같으신지 뭐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지난 그 충청 연설에서 있었던 그 극한 대립 이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그 친윤 대 반윤, 비윤 이렇게 다양한 친윤 대 다른 윤들, 그러니까 윤과의 관계가 좀 멀은 분들과의 관계도 이런 거였거든요. 경선 구도가. 그런데 지금 이제 친한 대 반한으로 되게 되면 사실 깔끔한 구도가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친한 대 반한이라고 하면 반한 쪽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는 거고요. 그 반한끼리 서로 간에 연대를 하게 되면 만약에 지지선언 하더라도 지지선언 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그대로도 지지선언 당한 분들한테 가냐. 이게 의문이었잖아요. 그동안. 1+1이 2가 되지 않는다. 근데 앞으로는 1+1이 2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친한 대 반한으로 되면. 이런 구도 하나 하고 많은 분들이 언급하듯이 일단은 투표율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전당 구도가 과열되게 되면 투표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조직 동원에 유리한 후보 측이 조금 더 유리한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한몫하겠죠. 만약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 측에 유리한 구도가 될 것 같고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원희룡, 윤상현, 나경원 후보 측에 유리한 구도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 결선 간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충청권 연설회를 기점으로 해서 결선 갈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가요. 최고위원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 향해서 왕당파 이런 표현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발언과 본선 진출한 김병주 후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편하게 말하면 왕당파들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당이 일극 체제를 오히려 반정해 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대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또 5분이 완전 친명이나 찐명 최고위원으로 구성이 되면 기존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끼는 당원들도 많이 이탈할 가능성도 많고요. 표현이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왜 왕당파가 되겠습니까? 실제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저는 오히려 다양한 분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요. 시장 또 시의원 출신 뭐 다양하고요. 또 정봉주 같은 분도 있었고. 자, 경선 규칙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고 또 왕당파 이야기도 나오고 김두관 후보가 이제 이재명 뭐 때리기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어느 정도 저 소구가 될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추격자 입장에서야 당연히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처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소위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을 통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추구해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힘들이 워낙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저희 다른 후보들, 특히 이제 김두관 후보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소위 이제 그 김두관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일극 체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게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지난 총선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92대 108이라고 하는 압도적 승리를 했던 선대위원장 당대표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국민이 선택했던 대다수의 의원들 같은 경우가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형태들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이 민의에 맞서서 김두관 후보가 이런 상황들을 다르게 돌파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걸 이제 왕당파라는 형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당 내부 같은 경우도 어떤 대안이라기보다는 비판이란 비판으로 들릴 측면이 꽤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어야 되는 본인만의 특장점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거에 표를 얻어야 될 최고위원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김두관 후보에게 유의미한 정치적인 전당대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김두관 후보가 다시 한번 좀 스스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뭐 요즘 뭐 종부세 완화라든가 금투세 유예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우클릭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망을 하는 사람들 많은데 글쎄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런 우클릭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세요? 일단은 국민의힘의 정책적
그 방향 같죠. 그래서 일단 환영합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진정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에는 저거는 종부세는 폐지하자고 하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 재원 마련 방안 중에 토지보유세를 도입하자 그래요. 더 큰 걸 도입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가 아닌가라는 의미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논의하자라고 하는데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진성준 정책의장 같은 경우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게 진정성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아니고 당내에서 어떤 떠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던졌을 때 어느 정도 반대가 있고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 대선 직전에 떠보는 정도의 문제 제기가 아닌가. 아직까지는 저는 이 정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떠보는 거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인데 대선 전략으로 현재 당에서 이런 문제를 던졌을 때 어느 정도 불협화음이 나오고 어느 정도 반대가 심하면 안 하실 겁니다 아마. 그걸 저기 정책적 소신이 있기 때문에 돌파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반대가 심하면 슬그머니 물러설 거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실험적인 문제 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추가 증인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총장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거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총장의 이제 증인 채택을 놓고 글쎄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 이원석 총장이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청문회까지 불러서 따져 물었겠다? 이거를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이해관계자, 당사자 여기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대통령 부인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나오고 있는 내용 자체들은 3개월 정도 수사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가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이 나오고 있고 그 인물이 지금 중요하게 대통령 부인과 최병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되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었고 또 본인 스스로 또 대통령 부인에 대한 명품백 문제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진전된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이 수사에 대해서 그야말로 국민에게 얘기했던 내용들과 달리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보여줬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불러서 그 내용에 대해서 듣는 것 자체.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 지금 전례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 부인의 이런 어떤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청문 절차를 통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들은 저는 그것들을 거부하는가? 왜 문제가 있는가? 검찰총장 스스로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나와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저게 사실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왜 이렇게 끄느냐라고 해서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 청문 절차가 일단 유법이라는 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고 저 법적 근거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가 배제된 상태예요. 지금까지도. 이건 누가 했냐면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총장의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단지 윤석열 총장의. 그래서 이성윤 의원이 다 지휘했단 말이에요. 이성윤 의원 지금 의원 돼 있잖아요. 그 이성윤 의원을 불러서 물어보면 될 거고. 두 번째 추미애 장관도 불러서 물어보면 될 거고. 세 번째 박범계 장관은 당시에 진성준 의원이 그렇게 물었어요. 국감장에서. 장관일 때. 왜 도이치모터 사건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라고 했더니 성과 있다. 그리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다. 그렇게 하겠다. 이랬어요. 박범계 장관 불러서 얘기하면 돼요. 이원석 수사 지휘권 자체가 없는 분을 불러서 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원석 총장이 현재 수사 지휘하고 있는 돈봉투 사건, 이재명 대표의 나머지 사건, 그리고 검사 탄핵을 통해서 검사 반발에 대해서 또 압박. 이런 정도의 압박용일 뿐이지 왜 부릅니까? 나 도대체 이건 혁명적 발상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조금 반론을 말씀드리면 계속 위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요청인 거고요. 이거 국회법 문제인 거예요. 계속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해서 5만 명이 넘으면
청원 심사를 보고할 요건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국회 사무처에서 자동적으로 법사위에다 부의를 했어요. 국회법 125조에 의하면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제65조에 의해서 중요한 안건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법사위원장이 이것을 중요한 안건으로 판단해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청문회가 지금 관찰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국민의힘이 반대하셨으니 권한쟁의 심판하신 거잖아요. 권한쟁의 심판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청문회 못 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하는 게 말씀이 맞는 거지. 예를 들면 아무런 판단의 근거가 없는 국민의힘 주장 자체로 위법이다고 얘기 안 하고 위법이 되는 거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단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계속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총장이 전체 수사에 대한 포괄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짧게만 일단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검찰총장은 포괄적인 일에 대해서 국정감사 따지면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왜 지지부진하는지 아직 따지기 부른다는 거잖아요. 수사 지휘권이 없다니까요. 이분은 왜 부르냐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청원이라는 건요 국회의 원래 업무가 아니에요. 청원은 국회가 그 중에서 일부 국회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심사에 대해서 예. 약간의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청원에 대해서 국회가 심사해서 예를 들면 탄핵 발의 요청이잖아요. 청원 내용이. 예. 그러니까 탄핵 발의 요청이 탄핵 발의하면 그 탄핵 발의 안 자체가 안건이 되는 거지. 예. 청원 심사안이 안건이 되는 게 아니고 예. 국회법도 그런 조항이 있어요. 자, 청원에 대해 심사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청문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글쎄요. 해석의 영역을 벗어난 명확한 부분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현재 수사기관에 저런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예. 자 그때까지는 저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양쪽이 이제 법대로 한데 이 법대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짧게 여쭤볼게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거부할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부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법률적 해석 수장으로서. 알겠습니다.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거부하면 다시 또 고발하는 겁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을?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적법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고소 고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면 위법적이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국회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래방에서 술을 시키고 이른바 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뒤에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서 4억 5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불법 비리 척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업주들을 협박했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노래 연습장의 한 방으로 들어가고 뒤이어 여성 2명이 따라 들어갑니다. 잠시 후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불법으로 유흥 접객원을 뒀다고 손님들이 신고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들은 불법 영업을 빌미로 노래방 업주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온갖 협박을 일삼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민의 사가 나와서 가만 안 놔둘 거야. 계속 협박 공갈을 했어요. 맨날 지금 그래서 제가 가게문을 닫았어요. 협박에 넘어가 돈을 뜯긴 업소들도 있었는데 그런 업소들에게는 다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건조 오징어를 시세보다 2배 비싸게 팔기도 했습니다.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주면 노래방 이쪽 업계에서 저만 또 거기서 시키면 우리 집을 또 타겟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두 남성의 협박 갈취 행위는 지난 5월까지 2년 반 동안이나 계속됐는데 청주 지역 노래 연습장 20여 곳에서 4억 5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두 남성은 불법 비리 척결 운동 충북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업주들한테 공포감을 주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게끔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경찰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출소한 50대 남성은 구속하고 교도소 동료 수감자였던 40대 남성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오늘부터 양육과 집안일을 도울 필리핀 이 가사관리사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네, 관련 내용 설주한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는 9월부터입니다. 한국어로도 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국적 이 가사관리사 100명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서 이 가사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한다고 했을 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대리주부, 그리고 돌봄 플러스에서 할 수 있는데요.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서울 시민입니다만 만 12세 이하 아동이나 임신부가 있는 서울 시민이 먼저 이렇게 배정을 받게 됩니다. 신청에 대해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에 4시간, 6시간, 8시간 이렇게 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용 기간은 내년 2월까지 해서 6개월을 할 수 있습니다. 도우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육아를 돕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고용부에서는 이 육아뿐만 아니라 어떠한 간단한 가사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도 포함하겠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필리핀에서 이 가사 도우미들이 오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사 도우미들은 다음 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4주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분들은 영어와 한국어 같은 것에 언어 능력 같은 것들도 이미 이제 인증을 받고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한국 가사관리사와 비용 차이를 좀 봤을 때 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공공 아이돌봄이 종합형으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 131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통 민간 가사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월 152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금 필리핀 가사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월 238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일 4시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보통 기준으로 월 119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으로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그 가정에서는 실제 한국인 가사관리사에 비해서 10에서 20% 정도밖에 비용이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비용을 내가 더 부담을 하더라도 한국인 가사관리사를 나는 쓰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과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절충이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요. 노동계에서는 이제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 업무 범위를 어떻게 또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냐, 어디까지냐 이런 이야기 있으면서 이제 인권 침해 논란까지 있어요. 글쎄요, 보호 장치 같은 건 좀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육아와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뭐 젖병 소독이라든지 아이를 목욕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간단한 가벼운 가사관리 서비스도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필리핀 정부와 이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간단히 이제 밖으로 데리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동거 가족에 대한 돌봄 가사 관리 서비스가 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청소라든지 뭐 설거지라든지 이런 거 세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어떠한 명확하게 나누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가벼운 가사 관리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데에서는 이 근무하는 그 필리핀 가사도우미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시켰을 때 그걸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동 인권을 어떠한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실효성 있게 좀 적용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드라마를 통해서 아주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배우 변우석 씨.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단 경찰이 논란이 된 사설 경호원들에 대해서 내수에 착수를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 12일 날 네. 이 변호석 배우가 홍콩에서 있는 아시아 팬미팅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네. 당시에 인천공항에 아무래도 그 변호석 배우를 보기 위한 많은 팬들이 몰려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설 경호원들이 이 게이트를 통제하고 또 이 과정에서 경호원들이 다른 승객에게 어떤 강한 플래시를 비쳤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라운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통제하면서 또 다른 승객들의 어떤 그 여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항공권까지 검사를 했다라는 지금 사실이 밝혀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경비회사에서는 어떤 인천공항공사 측과 이 부분 협의를 했다라고 하지만 공항공사 측에서는 이 부분과 협의된 바가 전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 경비회사 측의 경호회사 측에 지금 거짓말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진을 못 찍게 하기 위해서 경호원들이 프레쉬를 이렇게 비치는 장면도 있었어요. 근데 논란과 관련해서 경호업체 측과 인천공항 측, 공사 측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요, 경호업체 고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이 경호업체를 권한남용, 강요 이런 혐의로 고발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호업체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본인들이 몇 년 동안 이렇게 공항에서 그 연예인들의 그 경호를 했었던 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적으로 하지 않았고 인천공항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했다. 그리고 팬들과 기자들에게도 이미 안내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라운지에 들어가는 손님들에 대해서 이 사설 경호업체가 항공권이라든지 여권을 검사했는데 이런 권한이 있느냐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단독으로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진행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아마도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변우석 씨 측 논란이 이제 커지면서 도의적 책임 통감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과잉 논란과 관련해서 인권위의 진정까지 접수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보고 인터넷 누리꾼이 이 부분에 인권위에 제소를 했는데요. 당시에 게이트를 10분간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나왔습니다. 항공권을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플래시로 어떤 이 일반 승객들의 어쩌면 시력을 해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본인들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걸 찍지 않은 승객들한테까지도 어떤 위해 또는 어떤 그 시력을 저하할 수 있는 강한 플래시를 비쳤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인권위에서 이 부분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는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찌양을 협박하고 돈까지 뜯어낸 의혹을 받는 일부 유튜버들 사과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글쎄요, 이들이 갑자기 왜 태세를 바꾼 겁니까? 이게 일단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찌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전 국민적으로 사랑을 받는 유튜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이버레카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좀 논란들이 있었고 이분들도 역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수익에 대해 선제적으로 중지 조치를 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러한 사이버레카들에 대해서 구속 수사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보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사이버레카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여기 있어서의 어떠한 태세 전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찌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구제역의 경우에는 본인이 검찰에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언론에 본인이 출두를 해서 휴대폰을 제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영장 청구가 들어왔을 때 영장이 발부되는 이유는 도망의 염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염려 이거 두 가지를 굉장히 크게 보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출두를 함으로써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휴대폰을 제출을 함으로써 증거인멸의 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검찰에다 어필을 하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조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제역이 먼저 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영장 청구라든지 향후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대비하기 위한 태세 전환이 아닌가라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유튜브 측에서는 앞서서 이제 구제역, 카라큘러 등에 대한 수익화 중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 대한 범죄 수익 환수 가능한 건가요? 네, 어떻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밝혔습니다마는 네. 단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도 인격권 침해라든지 사생활의 노출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천만 유튜브라고 하는 정말 보기 드문 유튜버인 째양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격 살인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허위 사실 유포로 얻은 유튜브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범죄 수익 환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니까 수익과 범죄와의 관련성만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안보당국이 최근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해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비밀 경호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 수준도 상향을 했는데 결국 유세장 총격은 막지 못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유세 도중 발생한 총격 사건. CNN 방송은 미 비밀 경호국이 이란이 트럼프를 암살하려 한다는 첩보를 수주 전에 입수하고 경호 수준을 상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캠프 역시 관련 첩보를 건네받았고 비밀 경호국은 야외 유세 위험성도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전에 암살 첩보를 알고 경호를 강화했음에도 총격을 막지 못한 셈이어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비밀 경호국이 소속된 국토안보부는 경호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When I say that something like this cannot happen, we are speaking of a failure.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암살 첩보와 유세 저격 사건 연계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백악관 측은 현재 국내외 어떤 공모자와의 연관성도 찾지 못했다며 트럼프에 대한 위협은 이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살해에 대한 복수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이란 사절단은 CNN 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트럼프는 법정에서 처벌받아야 한다라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 등을 담은 상품과 패러디가 인터넷상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총격에도 의연한 모습을 지켰다는 이미지를 극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충격적인 상황을 돈벌이와 재미에 이용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를 흘리며 주먹을 불끈 쥔 이 장면. 곧바로 피규어로 만들어져 5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모자와 머그컵 등 제품 종류만 1,000개가 넘고 미국 최대 쇼핑몰 아마존에선 트럼프 피격 티셔츠가 의류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它一定是个爆款，不用预测，因为它怎么说，它的粉丝确实够多，然后我觉得比那些所谓的明星要够，可能顶个100倍吧。 미국을 넘어 중국과 일본에서도 트럼프 상품은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 보수 유튜버는 자녀의 슈퍼맨 수집품을 버리고 트럼프로 대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각종 패러디도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귀를 다친 트럼프 얼굴을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귀에 붕대를 맨 자화상에 합성한 이미지는 조회수 600만 회를 넘겼고 영화 매트릭스에서 총알을 피하는 주인공과 합성한 사진도 인기입니다. 하지만 상업화와 희화화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미 언론은 피격 사건을 돈벌이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꼬집었고 체 게바라나 마오쩌둥 티셔츠가 떠오른다며 트럼프를 순교자처럼 격상시키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부 누리꾼들도 끔찍한 발상이라며 피해자들을 위로하자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태국 방콕의 한 유명 호텔 객실에서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태국 경찰은
나차프라송의 호텔 6층 객실 안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전원 베트남 국적자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들이 독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예약자 7명 가운데 숙박하지 않은 1명을 용의자로 보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박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이 사진은 지난 주말 뉴욕 맨하튼 42번가에서 찍은 석양의 모습입니다. 시민들이 도로로 나와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해가 진다고 매일 이렇게 사람들이 사진 촬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날은 특별한 천문 현상인 맨하튼 헨지를 볼 수 있는 시기라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네, 맨하튼 헨지가 일반적인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노을과 다른 것 같아요. 네, 맨하튼 헨지는 뉴욕 맨하튼이 계획 도시라서 건물들이 바둑판처럼 가로 세로로 열을 맞춰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사진에서 보듯이 끝없이 길게 뻗은 도로 끝 빌딩 숲 사이로 해가 지는 현상입니다. 해가 지는 위치가 매일 조금씩 이동하기 때문에 매년 5월 말에 2, 3일, 7월 초중순에 2, 3일 정도 이렇게 1년에 특정한 시기에만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도시가 함께 빚어내는 특별한 절경입니다. 날씨도 좋아야 하는데요. 제가 촬영한 이날은 구름이 많아서 해를 전혀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동그란 해의 모양은 볼 수 없었지만 운 좋게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태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1년에 2번뿐인 시기에 이곳에서 아름다운 석양을 만난다는 건 행운일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에 시간당 6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보라색으로 표시된 경기 북부에 시간당 30에서 70mm의 세찬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에는 호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7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오늘 밤 또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기 북부에 최대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에 최대 1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호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는 32도, 서울은 28도, 전주와 대구 32도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양의 장맛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